찌릿찌릿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고 이번 시간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나라의 영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땅, 바다, 하늘, 영토, 영공, 영해. 그 중에서 우리는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과 이제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 영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그것들이 적용되는 바다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 어떤 기준점이든 간에 어떤 기준선이든 간에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다. 영해는 내 거.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에서부터 200해리에서 영해를 뺀 나머지 188해리를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해가 내 거라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내 거는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경제적 우선권이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 꼭 해주세요. 오늘 할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 특강에도 내용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영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오늘은 우선 이어도, 독도, 동해 뭔가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쵸? 요 세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특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제를 풀고 수특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어도, 독도, 동해입니다. 그 중에서 이어도 먼저 볼게요.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남쪽 끝 마라도에서 남서쪽 149km 지점에 위치한 이어도잖아요. 섬이겠죠. 그쵸? 그 지점인데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볼게요. 보면 이어도의 위치는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가 여기 있고요. 제주도 밑에 우리나라 남쪽 끝 마라도가 있고 마라도에서 149km 지점에 위치한 섬인데 근데 사실은 이어도는 평소에는 볼 수 없고요. 평소에는 파도가 잔잔할 때는 물 밑에 잠겨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중암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중암초인데 근데 여기에 바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파도가 셀 때, 바다가 뒤집어졌을 때 그때 살짝살짝 보이겠지. 그래서 요 이어도 주변에 물고기가 되게 많아서 예전부터 이 제주도 어민들이 이어도 앞에 가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고 이런 어업 활동을 했었는데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이어도를 보면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이 무엇일까라는 거 궁금했었는데 말인즉슨 이어도가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파도가 잔잔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이어도를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도가 세고 풍랑 때문에 굉장히 이 바람이 굉장히 세고 바다가 뒤집어진 상황인데 그 조선시대나 그 당시에 옛날에는 배가 되게 열악하고 조잡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랑을 견딜 만한 그런 배가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이어도를 볼 정도의 그런 기상 상황이라면 아마도 살아 돌아가지는 못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이어도고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환상의 섬, 그런 미지의 섬, 이상향 뭐 이런 걸로 이제는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바로 이어도예요. 그래서 횟집 이름에도 이어도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어도인데 그 이어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주변에 지하자원 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을 만큼 물고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숫자가 많은 황금 어장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어도가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149, 중국에서 287, 일본에서 276,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니야. 왜냐하면 영해를 설정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어도는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얘를 땅으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를 설정할 수 없고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해가 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영해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어도에 대한 어떤 실효적 지배, 관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게 돼요. 이때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얘가 얼마나 큰지 잘 가늠이 안 되겠지만 밑에 보면 뭐가 보여요? 여기 이렇게 보트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람의 크기가 대충 가늠이 되나요? 그래서 이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높이가 해수면에서부터 한 36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도에다가 이제는 철근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과학 연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여기가 황금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같은 그런 어족 자원도 되게 많고 지하 자원도 많고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는요,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태풍 있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태풍의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측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상, 환경에 대한 그런 관측 활동,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학기지가 바로 이어도에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어도가 그만큼 실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욕심 많은 애들 있잖아.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얘네들이 이어도가 자기네 거라고 계속 이제는 자기네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고 얘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어도고요. 이번에는 독도로 넘어갈게요. 독도입니다. 아는 것이 힘, 바로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독도는요, 우리나라의 최동단,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땅이에요. 아까 이어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영해도 아니라고 했지. 대신 뭐라고 했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해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영토니까 얘는 뭐가 있겠어? 영해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독도에다가 적용하는 기준선은 통상기선일까요? 직선기선일까요? 독도의 위치를 생각해봐. 독도는 동해에 있잖아. 그죠? 동해에 있어서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로워. 뭐라 그랬어? 통상기선. 일반적으로 해안선에서 썰물대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독도와 울릉도, 마라도, 제주도는 바다에서 해안에서 뚝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얘네도 어떤 기준선에 적용하냐면 통상기선에 적용하더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독도를 기준으로 해서 독도에서 삥 둘러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땅 독도입니다. 이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구역이 있겠죠. 독도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기를 잘 모르더라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이게 바로 독도의 행정구역 주소예요. 우리 독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독도. 여러분 독도의 날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는 온 국민의 상식 10월 25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독도인데 독도는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큰 섬 2개와 그 다음에 짜잘짜잘한 섬 89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최동단 가장 극동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간이 가장 빠른 곳 우리나라에서 빨리 해가 떴으니까 빨리 해가 지겠지. 그래서 일몰 시각도 가장 빠른 곳. 이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실제 구성을 보면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89개의 부속 도서 그 큰 메인의 섬 말고 그 옆에 있는 짜잘한 그런 섬들이 89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독도. 그럼 여기에서 뭐가 동도고 뭐가 서도일까? 동쪽에 있는 게 동도겠지.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여기 지금 뭔가 시설물이 되게 많잖아요. 등대도 있어요. 유인 등대야.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 등대도 있고 여기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 숙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배가 닿을 수 있는 선착장도 있고 그게 바로 동도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쪽에 있는 게 서도예요. 서도에는 뭐가 있냐면 독도에 우리 국민 1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등대 때문에 그렇게 업무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말고 실제 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김성도 씨, 김신열 씨 부부 2명이서 이제는 이 서도에 있는 여기에 주민 숙소가 있는데 그 주민 숙소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작년인가 그 김성도 씨가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는 그 부인인 김신열 씨 혼자 지금 독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뭐야? 우리 땅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섬 2개 하지만 크다고 할 수 없지. 되게 조그마한 섬 2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독도 아래는 엄청나게 큰 백두산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큰 해저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화산 굉장히 가파른 이런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는 조그마한 봉우리 2개가 바로 동도와 서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도의 자연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도의 지형을 보면 독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이에요. 우리나라 화산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첫 번째 어디야? 제주도, 두 번째 백두산, 세 번째 울릉도,
그러면 독도, 둘은 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철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지형할 때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독도는 화산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화산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신생대 제3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생대 제3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섬들, 울릉도, 제주도보다 훨씬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는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장 조그만한 그런 섬이 바로 독도인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고 해서 막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크기는 작지만 가장 큰 형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후는 그 다음에 이제는 얘는 화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요 화면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비탈이 져서 경사가 급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기후적으로 보면 얘는 섬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뭐야? 바다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무슨 기후? 해양성 기후를 갖는다.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지켜야겠지만 독도가 갖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독도의 가치를 세 가지, 경제적, 생태적, 영역적 가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가치 한번 가볼게요.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 경제적이란 얘기는. 여기가 돈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여기가 바로 조경수역이에요.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류와 난류가, 여기서 말하는 한류는 코리아 웨이브가 아니고 차가운 물, 그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네? 그러면 물고기, 우리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차가운 물만 따라다니는 물고기가 있고 따뜻한 물만 따라다니는 물고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거는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역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물고기가 많겠지. 바로 황금어장이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물고기 하나하나가 뭐야? 돈이잖아. 그치? 그래서 조경수역이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돈이 되진 않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은 바로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옆에 사진 나와 있는 요거예요. 얘의 별명은 불타는 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음처럼 생겼는데 고체 덩어리인데 여기에 불을 붙이면 계속 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가 고갈이 될 때, 고갈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원을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미래의 대체,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얘가 독도 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물이야.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여기 이런 해수면에는 햇빛이 도달하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깊어서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대. 근데 그 지점에 있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무균 상태인데다가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성분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나 칼슘 같은 영양분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는 따로 해양 심층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물이 그 독도 주변에 많이 흐른대요.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를 뽑아다가 요즘에는 뭐도 만드냐면 이렇게 생수도 팔거든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서 외국에서 수입된 해양 심층수를 본 적이 있는데 부피가 1.5리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걔가 가격이 17,8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해양 침층수는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생수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고급진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우리 편의점 가면 쉽게 심층수 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층수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독도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봅시다. 생태적으로 보면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독도는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60여 종의 식물과 그다음에 30여 종의 새가 지금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다가 이것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여기서 이제는 있는 그 희귀종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 바로 뭐냐면 얘네 둘. 하나 여기 새는 갈매기인데 이 새의 이름은 괭이갈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 있는 사진은 실제 독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앞에 보이는 요게 바로 이제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상투 틀었을 때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건 탄건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펴 있는 요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해국이에요. 바다에서 피는 국화. 그래서 그러니까 육지에선 잘 볼 수 없는 애들이 여기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도는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명이 되어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알려야 돼.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이제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지하고 천연보호구역이 아니라 여기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은 배가 한 척밖에 정박을 못하지만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배가 오고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독도에다가 조그마한 그 숙소를 지어서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약간 관광지화 하게 되면 그럼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고 갈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곳은 바로 뭐야? 우리 땅인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 땅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이제는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부, 그 다음에 문화재청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이런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독도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봤을 때 독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 땅으로서 공고화할 수 있는지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해도 될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홍보해도 될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좀 독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가봅시다. 영역적 가치. 영역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독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독도는 왜 중요해? 독도니까 네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독도가 갖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독립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주권의 상징으로서의 영역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독도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크고 생태적 가치도 크지만 그냥 독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거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거 혹시 보지 않았나요? 한때 엄청 크게 외국에도 보도가 됐던 그런 밥상이에요. 바로 뭐냐면 예전에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는 외국에서 온 굉장히 귀한 손님이니까 좋은 것들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그런 식단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얘가 뭐야? 독도새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그 만찬에 올라가면서 일본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던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만찬 메뉴에 이제 독도새우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그 독도새우라는 명칭이 전 세계로 다 이제 보도가 되면서 독도라는 게 한국의 땅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이제는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마케팅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독도라는 그 자체만으로 독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깨가 더 으쓱으쓱해지고 우리 땅으로서의 어떤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독도가 영역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잊지 마셔야 될 거 독도의 날 언제라고 10월 25일이라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 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지 있잖아. 일본 사람들 누군가가 우리한테 물어봤어. 독도가 너희 땅이야?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것까지는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라고 하면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게 좀 빈약해.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여기 현재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야? 바로 우리지. 여기는 우리의 영토고 그러니까 독도 앞바다는 12L의 영해가 적용이 되고 우리 영토니까 우리 국민 아까 김신열 씨가 거주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있냐면 경찰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엄연한 우리 땅이라는 얘기지. 그치? 지금 이분들이 바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 대원들이에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독도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는 이 독도 경비대는 경찰이기 때문에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이에요. 그래서 혹시 군대를 가고자 할 때 좀 의미 있게 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지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반 친구였던 졸업생 친구의 형이 여기서 독도 경비대로 근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갑시다. 두 번째, 지리적 근거. 독도가 우리 땅인 지리적 근거는 아주 간단해요. 울릉도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여. 뭐가? 독도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옛날부터 저기가 뭘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게 우리 땅이지. 근데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디냐면 오키라고 하는 섬인데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안 보여. 그러면 있는 것도 모르는데 거길 갔겠니? 안 갔겠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사람이 더 많이 드나드는 곳이 그 나라의 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거지. 울릉도에서는 보여요. 근데 저기서는 울릉도에서는 어디서 봐도 보여. 뭐 낮은 데서 보나 높은 데서 보나 다 보이는데 이 오키에서는 독도가 안 보인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독도가 거기 있는지 알고 굳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거지.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근거가 있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근거. 뭐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역사책이라든가 아니면 지리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삼국사기에 뭐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했대. 이 우상국은 울릉도인데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로 이제는 보고 그 우상국의 그 영토가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국을 신라의 땅으로 복속했다는 얘기는 울릉도와 독도가 다 넘어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우산과 그 다음에 무릉 두 섬은 날씨가 맑으면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우산이 뭐야? 울릉도고 무릉이 뭐냐면 독도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서로 지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고종황제가 만든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어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헌법 같은 거를 만드는데 걔를 칙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헌법에 대한제국에서 어디까지 관할할 건지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변경하고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전체와 죽도, 그 다음에 석도를 관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실제 울릉도에 가보면 알겠지만 울릉도 앞바다에 대나무가 많이 있는 섬이 있어. 그래서 거기가 죽도가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독도는 그 당시에 바위가 많기 때문에 석도라고 불렸어. 그래서 울릉도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울릉도 전체와 울릉도 앞에 있는 죽도,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독도까지를 관할한다라고 대한제국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리한 거는 뭐냐면 독도라는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독도 이름이 몇 가지냐면 가지도, 삼봉도, 그 다음에 우산도, 석도, 무릉. 그래서 이게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얘네가 같은 독도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근거가 조금 약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리적 근거나 시류적 지배 같은 명백한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당연한 거, 그쵸? 독도는 분쟁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원칙은 일본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은 무대응이잖아. 일본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그 지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쟁 지역이 되는 거야. 그럼 분쟁 지역이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우리 땅인데 만약에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일본 땅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뺏기는 거잖아. 그럴 모험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응으로 그래 너희는 지져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독도가 끝나고요. 이번에는 동해로 가봅시다. 한반도 동해의 외딴 섬 독도. 독도는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인 약 46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독도는 서도를 기준으로 높이 168m,
너비 200m의 작은 섬이지만 바다 밑으로 약 10배 정도 더 큰 거대한 원추형 화산체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독도의 주 섬인 서도와 동도는 이 거대한 화산체의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인 것이죠. 우리나라 동쪽 끝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독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일본은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력으로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이죠. 다케시마 이문이다. 이제 우리 땅 이문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돌려주도록. 이뿐만 아니라 독도의 지리적 위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는 독도와 약 87km 떨어져 있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키섬은 독도와 약 157km 떨어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일본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시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제 우리 땅 이문이다. 반만 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의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동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이어도하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토, 그 어떤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동해는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동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동해라는 이름을 쓴 거는 되게 오래됐거든?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1929년에 국제수로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에 있는 바다의 명칭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지도책을 만들었는데 그 국제수로기구의 창립 회원국이 바로 일본이었단 말이야. 일본이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고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였고 국권이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힘이 없었잖아. 그렇게 이제는 이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로 이제 실제 그 지도책에 적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그 일본해라는 명칭이 굉장히 이제는 많이 쓰이게 되고 모든 지도에 다 실리게 되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1992년에 요 일본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이스트시, 동해라고 표기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동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반도, 그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 이 연해주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여행 가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바로 블라디보스톡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열도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바로 동해예요. 동해 잠깐 가봅시다.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데가 딱 하면 알지. 우리나라의 동쪽 바다, 동해잖아. 그죠? 근데 이 동해,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바다로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반도,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여 있는 뭐 태평양의 내해, 바다인데 여기가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면 거의 뭐 90 몇 프로 이상의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어. 이 명칭을. 이게 뭐야? Sea of Japan. 이상하다. 우리는 동해고 동해를 영어로 표기하면 East Sea인데 근데 얘가 일본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왜 동해라고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동해 표기의 어떤 명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고문헌이나 고지도나 이런 곳에 동해라는 명칭이 그대로 박혀 있어. 삼국사기나 광개토 대왕릉비나 팔도 총도, 아국 총도 뭐 이런 지도에 이제는 이 동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팔도, 우리나라 조선 팔도를 그린 지도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동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울릉도, 독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해라고 보이지. 그래서 동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얘는 아국 총도를 이렇게 확대한 부분인데, 뚜렷하게 나오잖아. 동해라고. 그쵸? 그래서 고문원에 아니면 고지도에 분명하게 동해라는 명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동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일본이 만들어진 시기보다 700년이나 앞선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형님인데, 나중에 일본에서 주장한 그 일본해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가 동해라는 이름을 빼앗긴다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잖아.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일본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동해라는 명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어떤 공통의 명칭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그러면 두 나라의 명칭을 모두 써달라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억지스럽지는 않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해 표기, 동해를 잘 모르니까 동해를 사람들한테 광고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은 뭐냐면 뉴욕타임즈에 Do you know? 라고 하면서 이제는 동해를 광고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동해라는 명칭이 갑자기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었다. 역사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외국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뉴욕타임즈에다가 광고를 실은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성신여대 교수님인데 이름이 서경덕 교수님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에 독도 아니면 동해라든가 위안부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영어로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중국어로도 해서 이스트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또 여기는 아까 요 신문이 뉴욕타임즈였으면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도 이제는 한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독도에 대한 거, 동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 화면은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LA에 그 어떤 고속도로 위에다가 이제는 동해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아레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는 주로 이제 수영복 만드는 브랜드잖아. 근데 얘네가 한때 2019년에 수영복을 만들었어.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수영복을 만들었는데 그 수영복의 지도에 동해가 아니라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우리나라 고객들이 항의했을 거 아니니? 그랬더니 얘네가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제는 광고를 내서 사과했던 그런 사진인데,
찾아봤더니 이 아레나라고 하는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더라고. 그래서 아마도 약간의 의도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여튼 사과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시 오브 재팬만 쓰는 거는 옳지 않다. 두 나라 간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두 나라에서 어떤 합의가 있기 전에는 두 나라의 명칭을 모두 다 써달라. 이게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시 오브 재팬, 그 다음에 이스트 시.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한 덕분에 뭐 구글에서도 고쳤고 여러 가지 이제는 굵직굵직한 곳에서 시 오브 재팬과 이스트 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는 되게 뿌듯한 일인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니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어도, 독도, 동해고요. 얘네들을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당당히 우리 땅인데도 자꾸 누가 넘보고 오래전부터 썼던 이름이 있는데도 다른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명백한 경제적 주권이 있는 그런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있는 60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실리와 그 다음에 그런 주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능 특강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2개 풀고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